이곳은 어디냐면 중국의 남송 시대, 우리는 고려가 있던 시절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또 어디냐면 우리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이 있더란 이 중국에는 바로 악비가 있습니다. 악비의 묘에 지금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악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악비 향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게 바로 악비입니다. 악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동아시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악비를 잘 알지만 한국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악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악비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송시대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 백두산에 가면요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이 원래는 발해의 피지배층 말갈족이었습니다. 발해가 망하면서 여진족이 되고요. 이 여진족이 한때는 우리 고려의 윤간의 별무반에 의해서 탈탈탈 털리게 됐던 그 여진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아흥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이 금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고려야, 너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제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라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죠. 그때 문벌 귀족의 대표 주주였던 이자겸이 겸손하게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나라가 어디로 가냐? 중국 본토로 갑니다. 중국 본토에 있었던 송나라로 쳐들어가서요, 송나라의 황제를 잡죠. 그리고 송나라의 원래 수도였던 카이펑을 함락시킵니다. 그러자 살아남았던 송나라의 왕족들이 밑으로 도망을 가요. 그곳이 바로 이곳 항저우고, 그래서 이때 시기를 그전의 시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 그리고 그전을 북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송나라의 최고의 명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악비죠. 그러면서 이 악비가 싸우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전투를 주장하는 주전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금나라와 미친 듯이 싸워요. 수십 여 차례 싸우면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그러면서 뺏겼던 수도 근처 몇 킬로 앞까지 찾아가요.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금나라가 이거 어떻겠다, 악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금나라의 수도를 버리고 송나라로 또 뺏은 수도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때 금나라의 재상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 분명히 송나라 내부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버텨봅시다. 버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송나라에서 화해를 주장했었던 금나라와 싸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질 뿐이다. 화해하고 비율을 맞춰주면서 평화를 유지하자 라고 했던 재상이었던 진해가요, 이 악비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비는 어떻게 되냐,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악비 최고의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사실 이순신과 우리에게 이순신이 있으면 여기는 악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호를 충무공,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 있더라면 여기도 충무라는 시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시호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잠깐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시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순신 충무공, 그리고 악비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충무라는 거는 충,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큰 정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붙이는,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붙이는 시호 중에 가장 명예로운 시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 몇 명 없어요. 고려시대 때 3명, 조선시대 때 9명, 총 12명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 내부에서도 통틀어도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관우가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악비도 받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장군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거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때 이 악비 군대를 가르쳐서 악가궁이라 그래서 금나라, 오랑캐들 금나라는 이 악비의 깃발만 보면은 바로 도망을 쳤대요. 무서워서. 전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악비가 모함을 받아서 죽지 않았더라면 금나라를 무찌르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악비를 한번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악비가 억울하게 죽였던 그 진해라는 재상이 지금 어떻게 처해지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악비를 억울하게 모함, 명모제로 엮여서 죽였던 진해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 옆이 진해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히면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글씨 보면 이게 그거예요. 침 뱉지 말라고. 역적 제니다 보니까 침을 엄청 뱉어요. 침을 엄청 뱉고 오물도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거 말고 침 뱉는 거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이프는 그럼 왜 했냐? 사실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묻지마처럼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제목도 특별히 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무릎 꿇히고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온 중국인으로부터 침을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비정공은 그 3대를 지켜오는 그 정자가 있으니까 중국의 유명한 장군 장비하고 악비 이 두 사람 이름이 날비자예요. 성은 장씨고 비고 또 악씨고 비고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비자로 같아. 그러니까 장비나 악비에 비견되는 무장이라는 뜻에서 이제 그 비비정이다 송시열이 이렇게 진 거예요. 자네의 후손들이 장비와 악비의 윤리를 이해하고 또 무릇 이 정자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장비와 악비 두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깨달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세상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니 어찌 가볍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 최우량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정자는 조그마하지만 담고 있는 뜻은 매우 크며 사람은 비록 미미하지만 남긴 한마디는 매우 높고 또 그를 지어주신 은혜가 매우 두터워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 이제 돌아가서 글을 새겨 문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근데 이제 송시열이 비비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이제 비비정기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세에 논평을 한 게 그 간제 전우가 비비정 이건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간평을 했어요. 간제 전우가 지은 비비정 이건기에는 내가 송시열이 지은 기문을 살짝 훔쳐보니 송시열은 장비와 악비 두 분 장군을 무신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흠모해야 할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하지만 송시열이 기문에 적은 그 말은 의미가 매우 깊어서 도학을 공부하여 깨달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며 속세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송시열이 기문을 짓던 당시에 사정이 어떠하였는가?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뜻을 이어받고 신하가 임금의 뒤를 따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말하자면 문을 열어놓고 도둑에게 어서 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아무 부담 없이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도록 방치해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절인 것 같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내가 바라기에 최공의 먼 후손들은 반드시 장비처럼 의롭게 적군을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악비처럼 목숨을 걸고 맹세하여 부끄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만이라도 간직하게 된다면 조상의 뜻을 잘 이어가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비정이 있는 장소, 지금 현재 비비정리에 있는 그 삼례 비비정이 있는 장소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 한백당처럼 그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옛날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많이 그 글을 써서 흔적을 남겨놨어요. 저 한백당도 보면 그 글 쓴 사람이 많잖아요. 저 비비정도 마찬가지예요. 백남집에 수록되어 있는 김시빈이 지은 시 비비정에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눈은 있으되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비비정 누각 위에 한번 올라가 보라. 백리 넓은 평야가 아련하게 펼쳐져 있고 다리 나뭇가지 사이로 찌그러진 모래톱을 훔쳐보고 있으리. 접대는 헛된 것을 찾아서 남학식만 수고롭게 만들더니 오늘은 어떤 일을 만나서 한 잔 술을 나누는가. 복내선과 영주산에 아득히 먼 경치를 그리면서 학을 탄 신선이 정자에 내려오기를 기다려본다. 지금은 이제 그 동네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화가 돼가지고 곳곳에 막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서 시야를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삼례 비비정에 올라서면 멀리 호남평야가 다 보이고 만경강 줄기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굉장히 경치가 좋죠. 퇴어당 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김진상이 지은 시 비비정 자판상 운에는 송시열이 큰 글씨로 적어서 단번에 조선 땅에 돌을 떨치니 현판에 적힌 비비정이란 글자가 가장 볼만하구나. 맑고 깨끗한 강물에 그림자를 비치니 드넓은 백리 들판은 잘 정비되어 있구나. 언덕 위 푸른 바위에서 고리점 무늬가 떨어지고 그림으로 장식된 견고한 섬돌 앞에 늙은 대나무가 차가운데 벽에 걸린 기문은 하나 같이 기관하니 만생은 이를 보고 어정거릴 뿐 자리를 떠나지 못하네. 조선 왕조실록에서 그 비비정공의 행적을 보면은 비비정 주변 그 만경강변의 그 평야 40여리의 하천 정비를 해서 그 나라에서 표창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비비정의 경치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 편액을 조선 성리학에 거두라는 그 우암 송시열이 썼다는 거, 이게 더 유명해요. 송시열이 쓴 그 편액이 지금 약간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성수 비비정에 가면 걸려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그 비비정이 훼손됐을 때 관청이 나서서 그걸 비용을 부담해서 복원을 하고 또 아니면 유림들이 또 그걸 복원을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비비정이라는 정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이름을 송시열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비정이라는 정자가 좋다 그러고 복원을 하고 뭐 중건을 한 게 아니고 이 정자의 이름을 송시열이가 지었고 그 편액을 송시열이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다 송시열의 자기들이 송시열의 항맥을 이은 후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호산에는 그 비비정 외에도 그 호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 서원이 복원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몽주하고 송시열, 김수황 이런 그 노론계 선현들이 배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호산서원을 복원하면서 비비정도 같이 복원을 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조선 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조선 그 고종 때 와서 이제 서원 철폐령으로 호산서원은 철폐돼 버리고 비비정만 남게 되는